사람 무섭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는 돌덩이처럼 굴더니 자기 잘 살게 되니까? 그땐 내가 민폐였대요.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평생 안 해요.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단 거죠. 벽한테 말 거는 기분이더라고요. 도움 필요할 때는 나밖에 없었으면서 이제 와선 아는 척도 안 해요. 배신이 아니라 완전 인간이기를 포기한 수준이에요. 이쯤 되면 느껴지실 겁니다. 끝난 인연은 그냥 끝나야 합니다. 애써 매달릴수록 더 깊게 패이고 더 많이 잃게 됩니다. 추억이 많다는 이유로,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옛날에 좋았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당신을 무너뜨리게 해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 끝난 인연, 붙잡을 가치 1도 없는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왜 이제는 손을 놓아야 하는지 그 아프고도 확실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게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73세 최말순 씨는 여동생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6살 차이가 나는 막내 여동생은 부모님도 인정할 만큼 금이야 오기야 키운 존재였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는 최 씨가 사실상 엄마나 다름없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비가 부족할 땐 본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도와줬고 결혼할 땐 적금 깨서 예단 비용까지 보태줬습니다. 여동생의 아이가 아플 땐 본인 일정을 포기하고 병원에 달려갔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여동생 가족까지 챙겼습니다.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모든 일에 앞장서 왔던 최 씨에게 여동생은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함께 나눈 시간이 많았고 고비마다 손을 잡아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최 씨는 두 말 없이 도와줬습니다.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괜찮다. 내가 힘들 땐 내가 도와야지라며 차용증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그 돈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여동생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도 뜸해졌고 만나자는 말에도 나중에 보자며 피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최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돈 언제쯤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나도 요즘 사정이 어렵네. 그 말에 여동생은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평생 혼자 살면서 돈 쌓아뒀잖아. 그깟 돈이 뭐가 그리 급해? 그 순간 최 씨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여동생에게 기대해 본 적 없던 자신이 처음으로 부탁했을 때 돌아온 말이 그토록 싸늘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걸까? 그 뒤로도 최 씨는 몇 번 더 연락을 했습니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다시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 그러나 여동생은 언니 자꾸 이러면 나 정말 불편해. 부담 줘서 미안하지만 난 내 삶이 있어라는 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여동생과의 추억이 얼마나 많았든 지금은 그 관계가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가족이라 믿었지만 여동생에게 자신은 그저 편할 때만 찾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살아온 시간은 결국 최 씨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관계는 주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그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엔 그 존재마저 하찮게 여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동생과 멀어지게 된 그 결정적 사건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이 무시당했고 희생이 조롱당했으며 오랜 시간의 애정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더는 남지 않은 감정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라해지는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최말순 씨는 이제 여동생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고 그 시간엔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다니며 새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다 끝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깎아가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에요. 이제는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동생이라는 이름이 아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로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나고 자란 71세 한명숙 씨에게는 평생의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눈물부터 맺히던 친구, 같은 마을에서 자라 눈을 감고도 서로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둘이서 감자밭에 앉아 장난치며 웃던 기억, 산골 학교 앞에서 김밥을 나눠 먹던 기억은 한씨 인생의 가장 따뜻한 조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멀어졌지만 60이 넘어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우정은 다시 꽃피는 듯 했습니다. 한씨는 기뻤습니다. 다시 고향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사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서울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고향 친구니까 마치 친자매처럼 함께 지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한 달간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한씨는 식사며 간식, 약속 취소까지 하며 친구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친구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 자주 보자, 가족처럼 지내자고 했던 말은 어디로 갔는지 이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문자 하나 없었고 생일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 한명숙이 참 답답하고 고지식해서 오래 같이 못 있겠더라고. 너도 연락 조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성심껏 그 친구를 대해줬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뒷담화는 배신감을 넘어 치욕이었습니다. 답답하다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박힌 날, 그 따뜻했던 고향 추억마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한씨는 다시 연락해볼까, 오해가 있던 건 아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보냈던 카톡은 읽지 않음으로 쌓여만 갔고 만나자고 했던 제안에는 요즘 좀 바빠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애써 쌓아온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엔 말할 수 없는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고향 친구라고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기억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추억이라는 이름에 갇혀 현재의 상처를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씨는 그날 이후 고향에 대한 그리움조차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감정을 다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비난과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끝을 명확히 선언해 주었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다는 건 이미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사람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는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면 그게 곧 대답입니다. 고향 친구라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진 못합니다. 한명숙 씨는 지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갑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갑내기들과 함께 동화책을 낭독하고 지역 서점에서 시쓰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한텐 고향 친구가 아니라 잠깐 필요했던 숙소였던 거죠. 이제는 내 진짜 사람을 찾을 시간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라도 지금 당신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이름에 미련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70세 박선희 씨는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중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은 남편에게 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러자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툭 내뱉었습니다. 말해봐야 뭐해. 어차피 당신은 당신 말만 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집에 살고 같은 공간을 공유했지만 서로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쌓아온 세월이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는 생각에 멍해졌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외출을 해도 어디 다녀왔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불안했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다시 배우고 새 이불을 사고 심지어 화장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식사 시간엔 억지로 이야깃거리를 꺼내고 귀찮을까 싶어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반응이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고 툭하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 TV만 봤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을 위해 미리 예약한 식당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함께 외식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식당 문 앞에서 차에 앉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너 혼자 갔다 와.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당 안에 혼자 앉아 미리 준비해둔 케이크를 바라보며 박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할 정도로 붙잡아야 할 사람이 맞을까? 그날 이후에도 그녀는 몇 번 더 시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보기도 했고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좀 말해줄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피하거나 그냥 좀 냅둬라는 말로 박 씨를 밀어냈습니다. 그럴수록 박 씨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 그를 붙잡으려 했던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붙잡을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사랑은 노력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매달리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구걸입니다. 그리고 그 구걸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지우고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상대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그 사람은 미안함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매달림을 필요해합니다. 관계는 나를 아끼는 사람과 맺어야 합니다. 나를 점점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박선희 씨는 지금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을 등록하고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붙잡으려고요. 사랑은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있다면 더는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허덕일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유정임 씨는 단 한 명뿐인 아들을 위해 인생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습니다. 교복 한 벌을 사기 위해 몇 달을 허리띠 졸라맸고 학원비가 밀리지 않게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잡았을 때 유 씨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아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 씨는 손주 생기면 어린이집 등하교도 도와주고 밑반찬도 매주 싸서 보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주말에 늦잠 잘 수 있도록 손주를 맡아 하루 종일 놀아주고 고기 반찬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에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집을 오갔습니다. 아들의 가정을 자신의 가정처럼 품었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주말마다 오시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좀 조용히 지내고 싶거든요. 유 씨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그래, 그럼 다음엔 좀 덜 가야겠네라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까지 함께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서둘러 끊었고 손주 생일에 챙겨간 선물은 테이블 옆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유 씨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엔 미리 선물을 사두고 손주 학예에도 빠지지 않고 찾아갔고 집안 청소며 음식이며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겨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너무 바빠요.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유 씨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그토록 희생했던 관계가 그렇게 차갑게 돌아설 수 있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유 씨가 자발적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던 날 아들 집 현관에서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만히 있던 아들은 며느리 손을 잡고 현관문을 닫아버렸고 그녀는 그 앞에 홀로 선 채로 5분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 씨는 자신이 매달리고 있었던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사랑이라 믿었지만 상대는 부담으로 느꼈고 자신은 돌봄이라 여겼지만 상대는 침범이라 여겼다는 현실. 그렇게 매달릴수록 초라해지고 노력할수록 밀려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결혼한 자식과 그 가족은 더 이상 당신의 품 안의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정과 희생은 현재의 소중함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주고 아무리 애정을 주어도 그것을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진심은 더 이상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노력은 오히려 간섭과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의 무관심 속에 자신을 갉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인연을 놓고 자신을 다시 껴안을 것인지 말입니다. 유정임 씨는 이제 아들 집을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매주 싸던 반찬통은 텅 비어 있고 매달 챙기던 용돈 봉투는 접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오래 연락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 시간은 나에게 쓰려고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존재했던 관계는 그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써 붙잡는 순간 당신만 상처받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애틋함이 아니라 자기 존엄의 포기입니다.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위하는 인연을 시작하십시오. 충남 공주에 사는 70세 서인숙 씨에게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6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만난 둘은 소꿉장난도 함께하고 김밥 하나를 둘이 나눠 먹던 시절부터 늘 붙어 다녔습니다. 결혼 후 각자 다른 도시에서 살았지만 명절마다 편지를 주고받고 큰일 있을 때면 언제나 서로에게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이였습니다. 서 씨는 그 친구를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몇 해 전 서 씨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듯했던 그 시기, 그녀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평생 친구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한참을 울고 난 얼굴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지금 나도 몸이 안 좋아서 통화하기 힘들어. 이따 다시 하자.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단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서 씨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밥 한번 먹자, 옛날 얘기하며 걷고 싶다. 잠깐만 얼굴 보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늘 짧았습니다. 요즘 바빠. 시간 되면 연락할게. 그리고 어느 날 지인을 통해 그 친구가 다른 모임에서 신나게 웃으며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전부터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모두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친구 집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어 나 지금 근처에 있어. 잠깐만 얼굴 보면 안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요즘 내 얘기 듣는 거 너무 무거워.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잖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말없이 통화를 끊고 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결정적 사건 이후 서 씨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추억이 많았기에 여전히 그 사람과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외면한 사람, 함께한 시간을 무시한 사람은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친구라고 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추억이 많다고 해서 지금의 외면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쌓아준 관계라도 그 시간이 마음을 이어주지 못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멀어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과거의 소중함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긴다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관계는 의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온도차를 억지로 맞추려 할수록 당신은 초라해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상대가 더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고 함께한 시간조차 귀찮아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서인숙 씨는 이제 자신을 아껴주는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친구와 함께한 기억은 고이 간직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어요. 끝난 인연은 애틋한 게 아니라 떠나야 할 이유입니다. 당신을 외면한 사람을 붙잡는 순간 가장 초라해지는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혹시 모임에만 나가면 괜히 작아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누군가 자식 자랑 시작하면 웃는 척하면서 속이 뒤집힌 적 있으신가요? 혹시 부러운 사람 앞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그냥 건강이나 챙겨야지라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늙어서 모임에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 인생을 잘 살았는지, 누가 준비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지. 화려한 말보다 얼굴 표정이 먼저 말해줍니다. 말끝마다 자랑이 묻어나는 사람, 아무 말 없어도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서면 부러움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모임에 나가면 가장 부러운 5가지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복 받으실 겁니다. 늙어 모임에 나가면 가장 부러운 5가지 사람 중 첫 번째는 자녀들이 잘 성장해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정 모임만 나가면 공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들 인사만 주고받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누구 자식이 뭘 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요즘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그 말들은 대부분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년 퇴직했는데 3억 퇴직금 받았대요. 부모 효도한다고 차도 바꿔주겠대요. 그 순간 분위기는 정지된 듯 조용해지고 모두가 머릿속으로 자기 자식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렇게 효도받을 수 있을까? 아니, 지금이라도 연락 한 통 올까? 김 여사는 그런 대화 속에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손주 사진,
딸이 보내준 유럽 여행 영상, 아들이 입사한 대기업 사진까지 줄줄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딸이 70번째 생신이라고 제주도 풀빌라 숙소를 잡아줬다고 합니다. 공항부터 렌터카까지 딸이 다 알아서 예약하고 식사 예약까지 챙겼다며 자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부럽다는 말과 함께 웃지만 그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묻어나는 묵직한 씁쓸함이 있습니다. 모임 끝 무렵 조용히 앉아있는 윤 여사가 눈에 띕니다. 말없이 미소만 짓는 윤 여사는 묻지도 않았는데 늘 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냥 건강하면 됐지요. 그러나 소문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윤 여사의 큰아들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연락이 끊겼고 작은 아들은 외국으로 나가 연락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생일, 명절은 물론이고 아프다는 소식에도 돌아보지 않는 자식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아픔을 나눕니다. 이 여사도 조용한 편입니다. 한때는 세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두 사람은 외국으로, 한 사람은 수도권. 대기업에 보낸 걸 자랑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큰딸은 결혼 후 남편 지방과만 친하게 지내고 둘째는 일 때문에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이 어렵습니다. 막내는 혼자 살아보겠다며 나갔지만 가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이 여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자식 셋 다 잘됐다고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도 저녁같이 먹자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성장해 효도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문 복입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를 챙긴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과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생신이라고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고 주말마다 시장에 가자고 전화하고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면 함께 손을 잡아주는 자식. 그런 자식이 있는 부모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병원에 누워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건 연금보다 더 강력한 안정감입니다. 한 번은 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 셋을 다 키우고 남편까지 먼저 보내고 매일 혼자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매주 한 번씩 밥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날 이후 매주 일요일 저녁은 아들과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때 느꼈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비싼 고기도 고급 식당도 아닌 자식이 차려준 한 끼라는 걸. 모임에서 자녀 자랑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결실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면 모두가 조용해지고 누군가는 부러움에 숨을 고르고 누군가는 서러움에 고개를 숙입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과 기쁨은 자식에게서 오고 그 자식이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통장이 두둑해도 혼자 밥을 먹는 사람보다 자식이 챙겨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받는 사람이 더 부러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어김없이 한 손에는 지갑이 무겁게 들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 회장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만 사실 예전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은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회장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매달 꼬박꼬박 3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임 식사비는 물론이고 단체 여행비까지 항상 먼저 내고 나중에 천천히 줘요라고 말하는 그 여유, 그 당당함. 다른 사람들은 감히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그날도 모임이 끝난 후 근처 찜질방으로 이동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송 여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볼게요. 목욕값도 없는데 무슨 찜질방이에요. 그 말에 좌중은 순간 조용해졌고 조 회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송 여사님 같이 가요. 제가 다 쏠게요. 돈 걱정 말고. 송 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자신도 젊을 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은 42만 원이 전부이고 그것도 겨우 생계비 수준이라 외식 한 끼도 눈치 보며 계산해야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젊었을 땐 남편 사업 잘 되며 호강했지만 IMF 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건 보증으로 날아간 집 한 채와 빚이었습니다. 아무 연금도 없던 정 여사는 기초연금 30만 원에 기대어 살다가 어느 날 마트 계산대에서 7천 원짜리 고등어 한 마리를 들고 카드 결제가 안 되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 여사에게 조 회장님의 삶은 다른 세계 이야기입니다. 늘 넉넉한 얼굴로 요즘 어디 여행 다녀왔어요? 라며 말을 거는 그 모습이 한없이 부럽고 아득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엔 건강이 최고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건강보다 중요한 게 바로 돈입니다. 병원비가 없으면 건강도 지킬 수 없고 전기세가 밀리면 겨울에 추위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바로 이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돈 앞에서 손 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람은 그 자체로 성공자입니다. 늙어도 돈 걱정 없이 병원 가고 손주 용돈 쥐어주고 여행 한번 다녀오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러움입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장 여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연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조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좀 덜 쓰고 30년 버텼어요. 뭐 월급도 적었지만 끈기 하나로.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30년 동안 자영업하다 망하고 사기당하고 퇴직 후 고용보험도 못 받았던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넘게 보험료를 넣었지만 막상 연금액이 70만 원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만 겨우 챙겨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임 중 누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병원 응급실까지 함께 달려간 건 또 조 회장님이었습니다. 입원 수속부터 병실 비용 선납까지 망설임 없이 처리해주는 그 여유에 가족보다 든든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두는 느꼈습니다. 돈이란 건 단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늙었을 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라는 것을요. 그래서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넘어서 늙어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눈치 안 보고 밥 한 끼 먹고 모임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늙어서 가장 부러운 이름이 됩니다. 바로 연금 부자. 세 번째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아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임 장소로 들어오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군인처럼 반듯합니다. 바로 이 대장님입니다. 70 중반을 넘긴 나이지만 얼굴색은 혈색이 돌고 피부는 탱탱하며 어떤 날은 티셔츠에 운동복 바지를 입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저 몸이면 반칙이지. 하지만 반칙이 아닙니다. 그 몸은 반세기 동안 새벽마다 뛰고 수영하고 근력 운동을 해온 결과입니다. 이 대장님이 젊었을 땐 주변에서 운동 미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내일 조깅해야 되라고 거절하고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공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새벽 오시면 일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아침밥보다 먼저 아령을 듭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이어온 운동 습관은 지금 그의 몸에서 빛을 발합니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고혈압? 그런 단어는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젊었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들면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운동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라 말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8세 생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척추 협착증이라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 후 회복도 더뎠고 근육이 없으니 걷는 것조차 고역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란 걸. 이 대장님과 김 여사는 같은 모임에 있지만 노후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대장님은 등산도 다니고 테니스도 치며 자전거로 근처 10km를 가뿐히 달립니다. 반면 김 여사는 시장 한 바퀴 돌고 나면 무릎이 붓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의자부터 찾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하루 이틀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습관과 선택이 만든 극명한 노후의 현실입니다. 한 번은 동호회 여행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숙소 근처 계곡에서 다 같이 물놀이를 하다가 한 여사님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 대장님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여사님을 번쩍 안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장님은 몸이 장난 아니야. 영화 배우 같더라. 여사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손주 안아주는 것도 힘든데 저분은 사람을 들고 뛰어다녀요. 이 대장님의 건강은 단순히 근육이 붙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병원비가 들지 않고 약봉지도 없으며 장기 요양이라는 단어가 아직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이 병원 진료 예약하느라 아침을 허비할 때 그는 운동장 한 바퀴를 더 돕니다. 남들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챙길 때 그는 물 한 잔 마시고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부자입니다. 건강은 결국 늙어서 자립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정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좀 걸을걸? 지금은 계단 몇 개가 산 같아. 병원에서는 운동하라고 하지만 이미 무릎 연골은 닳아있고 체력은 바닥입니다. 반대로 이 대장님은 혼자서 어디든 다닙니다. 여행을 가도 짐을 혼자 들고 열차 타고 걷고 또 걷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진짜 노후의 자산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병원 침대에서 여행 사진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한 사람은 늙어서 가장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고 혼자 힘으로 목욕도 하며 매일을 에너지 넘치게 살아갑니다. 친구들이 허리가 안 펴져서 못 나가요? 요즘 어지러워서 모임 못 가요라 말할 때 그들은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해볼까 고민합니다. 병원 갈 시간에 공원에 나가고 약국 대신 헬스장을 찾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며 그 결과는 늙어도 늙지 않은 사람이라는 부러운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계속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다들 3-3-5 모여 앉아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로 하루를 풉니다. 그런데 유독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 실장님입니다. 항상 정장 바지에 셔츠 차림, 깔끔한 머리와 반듯한 자세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은 이미 은퇴자가 아닌 현역 그 자체입니다. 죄송해요. 오전 수업 마치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그가 늦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 실장님은 68세입니다. 일반 회사 정년퇴직 후 3년간 잠깐 쉬다 60세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따고 평생교육원에서 문서 작성법을 배우고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그 후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구청,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불러주는 인기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제법 괜찮습니다. 강의 한 건에 6에서 10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부러운 건 그 얼굴에 맺힌 자부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뚜렷한 이유로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어디론가 향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같은 모임의 박 여사는 상황이 다릅니다. 남편 퇴직 후 함께 꽃집을 운영하다 건강이 나빠져 그마저 접었습니다. 지금은 할 일 없는 하루를 TV 앞에서 보내며 말합니다.
나는 하루가 너무 길어. 아침 먹고 나면 저녁까지 뭐 해야 할지 몰라서 시계만 쳐다보게 돼. 처음엔 친구들과 카페도 다니고 여행도 했지만 그것도 몇 번이지요. 결국 반복되는 무료한 하루가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우울약을 먹지 않으면 밤잠조차 설수 없습니다. 김 여사는 퇴직 후 자격증을 따보겠다고 시도했지만 주변의 조롱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쉬어라 쉬어. 그 말에 움츠러들어 책을 덮었고 지금은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때 귀 막고 계속했으면 지금쯤 나도 뭐라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녀는 요즘 구청 문화센터 강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쉽니다. 오 실장님의 삶은 노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젊었을 땐 일에 쫓겨 살지만 늙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체력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노력은 어느 날 갑자기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 번은 구청에서 스마트폰 교육 요청이 왔는데 젊은 강사들이 이해 못해주는 부분을 오 실장님은 단번에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메시지 버튼인데요. 예전 전화기 문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강생들은 박수를 쳤고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르신들 모두 수업 끝까지 들으셨어요. 모임 사람들은 오 실장님을 부러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매일 스케줄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법니다.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존재 이유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에 책을 폈던 시간들, 손 떨리며 마우스 클릭 연습을 했던 그 눈물겨운 과정은 지금 그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게 문제이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 실장님은 둘 다 가졌습니다. 그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강의하고 퇴근길에 국밥 한 그릇 먹으며 말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늙어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자격증 등을 취득해서 계속 일하는 사람은 가장 부러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매일이 월요일이고 매일이 의미 있고 매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늙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늙었어도 부부금실이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모임 장소 한쪽에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손을 꼭 맞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멈춥니다. 바로 이 선생님 부부입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모임에 오고 함께 돌아갑니다. 어느 날은 이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없으면 나는 외출도 귀찮아요. 이 사람 따라다니는 게 내 하루 일과예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나이에 손잡고 다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모임에서 김 여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마다 말도 안 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그제서야 응하고 대답해요. 남편과 한 집에 살지만 하루 종일 각자 방에 들어가 TV만 본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말도 없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예전엔 사랑도 했고 함께 여행도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귀찮아졌고 결국 그냥 같이 사는 남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남편 얼굴 보면 짜증부터 나요. 말 한마디에 싸우고 밥상 던지고 요즘은 숨소리도 듣기 싫다니까요. 반면 이 선생님 부부는 사소한 일도 함께 상의합니다. 아침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고성도 오가고 냉전도 있었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늙고 병들수록 오히려 의지하게 되었고 지금은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 있어서 다행이야. 이 선생님의 아내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결혼하고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그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임을 그 부부는 보여줍니다. 최 여사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 좋았지만 몇 해 지나자 고독이 무섭게 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도 반찬을 만들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장을 봐도 어디든 혼자입니다. 아프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그때는 말싸움도 그립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가에 주름보다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늙어서 부부금실이 좋은 사람은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보듬으며 버틴 시간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그 관계는 연인보다 깊고 친구보다 따뜻한 존재입니다. 함께 병원 가주고 같이 약 챙기며 잠자리에 들기 전 손을 잡아주는 배우자. 그건 돈으로도 자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부부는 모임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눈빛 하나로 통하는 사이. 누가 봐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선생님이 아내를 위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김밥에 달걀말이, 손수 만든 과일까지. 이 사람 입맛에 맞는 게 없다고 해서요. 제가 해봤어요.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그 도시락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늙어도 마음은 젊은 부부만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부부금실이 좋은 사람은 가장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함께 나누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주름을 보며 살아온 세월을 기억하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남은 시간을 준비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 그것은 어떤 어떤 자식의 성공보다 위대한 노년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진 부부는 늘 그 자리에 함께 웃고 있습니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주변에 누가 없으면 외롭고 마음이 불안할 만큼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위험한 겁니다. 노년의 인연은 깊을수록 피곤하고 친밀할수록 상처가 깊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건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며 정을 나눈 만큼 무너질 확률도 커집니다. 늙어서도 누군가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눈물 삼키며 사는 인생은 불행입니다. 이젠 단단하게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 5가지로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무심한 말도 흘려보내지만 나이 들면 그 말 한마디가 며칠이고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 나이에 왜 그래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 한 줄이 비수처럼 꽂히고 체면도 자존심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성에게 잘 보이려 꾸미고 웃고 져주고 애쓰다가 결국 듣게 되는 건 피곤해요.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같은 차가운 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상대는 나이든 사람으로만 바라봅니다. 그 시선 속엔 연민이 있고 피로가 있으며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이성적 감정은 설렘보다 상처를 훨씬 더 많이 남깁니다. 특히 노년은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말에 더 예민해지고 감정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괜히 말끝이 짧아지면 내가 싫어졌나? 의심이 들고 문자 하나 없으면 혹시 다른 사람이 있나?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마음은 초조함에 갇히고 평온했던 일상은 무너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각은 결국 자신을 부수는 칼이 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건 체면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마음의 평정입니다. 혼자 살면 그런 시비도, 그런 눈치도, 그런 말 한마디에 상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고 끙끙 앓을 일도 없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잠드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품위 있고 고요한 자유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3년 가까이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노인회에서 만난 한 여성과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병원도 함께 가고 연극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상대 여성의 말이 가시처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셔츠 또 입었네요? 아직도 전처 생각하세요? 그 나이에도 질투하세요? 하루하루가 칭찬보다 지적이 더 많아졌고 친밀감보단 피로감이 커져갔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이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장을 보며 혼자 길을 걷는 삶이 의외로 덜 외롭고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뱉는 말이라 해도 그 말은 노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마음은 상처에 피멍이 듭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모든 비수는 더 이상 닿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자유,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지켜야 할 진짜 품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희망 고문 없는 사랑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시작된 사랑은 그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고통을 남깁니다. 그 고통의 정체는 다름 아닌 희망 고문입니다. 오늘은 웃으며 안부를 물어왔고 내일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마음이 식은 걸까? 내가 너무 집착했나? 이런 고민이 머리를 점령하고 밤마다 자책과 불안으로 잠을 설칩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밀당처럼 느껴지는 태도, 애매한 말투, 그리고 가끔씩 던지는 따뜻한 한마디가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잔인한 농락입니다. 상대는 별 생각 없이 말했을지 몰라도 노년의 마음은 그 말 한 줄에 하루를 걸고 그 눈빛 하나에 일주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 기다림이 중심이 된 관계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쪽만 애가 타고 불안에 시달리며 혼자만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그렇게 애정은 환상으로 부풀고 현실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외로움과 상실감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관심이 아니라 강박이며 애정이 아니라 희망 고문입니다. 노년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입니다. 불안한 사랑에 목을 매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고통받기엔 이제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최소한 그런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하루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기분에 휘둘려 감정이 널뛰는 일도 없습니다. 조용한 삶이 주는 평화는 어느 누구의 애매한 감정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상대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나를 버려가며 구걸하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스스로를 소모하며 얻는 사랑은 결국 비참함만 남깁니다. 부산에 사는 윤 씨는 2년 전 한 문예교실에서 만난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엔 말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라 여겼습니다. 주말마다 손잡고 바닷가 산책을 나가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보고 싶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윤 씨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연락이 끊겼고 약속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친구 만나느라 바빴다. 몸이 좀 안 좋았다. 딸이 와 있어서 연락 못했다는 핑계들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런 변명에도 매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귀찮아진 건 아닐까?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끝없는 의심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윤 씨에게 요즘은 당신에게 감정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그날 이후 밤마다 뒤척이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완전히 끝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어지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함이 윤 씨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잠깐의 무응답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는 자신을 소진시키는 희망 고문일 뿐이며 자신은 더 이상 그 말장난 같은 사랑을 견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후 처음엔 더 허전하고 더 외로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삶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불안 없이 눈을 뜨고 밤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윤 씨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 고문은 사랑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 찾아오는 그런 감정은 환상이라는 독버섯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외로움에 기대다 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이성적 감정은 곧바로 불안과 상처를 퍼뜨리는 병이 됩니다. 사랑을 갈망한 만큼 기다림에 지치고 결국 버려진 기분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자 사는 결심입니다. 그 누구도 내 감정을 장난처럼 다루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기대에도 속지 않게 되는 삶. 바로 그 자유야말로 노년의 마지막 품격이며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잘해줘도 돌아오는 원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억울한 일은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마움이 아니라 불만일 때입니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내 것까지 내어줬는데 왜 이제 줘요? 그때 그 말 기분 나빴어요.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결국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의지한 관계일수록 이 고통은 더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한 사랑은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절실하기에 더 많이 주고 싶어집니다. 용돈도 건네고 건강도 챙기고 자식 이야기까지 들어주며 전부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잘해줌이 당연함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부족함으로 평가받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새 요즘은 왜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엔 자주 챙겨줬잖아요 라는 식으로 불만을 쏟아냅니다. 감정은 늘 배고프고 사람은 늘 더 많은 걸 원합니다. 잘해주는 걸 멈추면 차갑다고 말하고 계속해도 기준이 높아져 결국 실망했다며 떠나갑니다. 남는 건 상처입니다. 사랑해서 더 아팠고 도와줘서 더 미웠고 믿었기에 더 후회가 큽니다. 혼자 살면 이 모든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고 누구의 기분도 맞추지 않으며 내가 베푼 만큼 억울함도 없습니다. 잘해줘서 고마움은커녕 원망을 들어야 할 일도 없고 마음 다 줬다가 뱉은 말 한 줄에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도움 마이너스 기대 마이너스 실망 마이너스 갈등이라는 지긋지긋한 패턴을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이자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 씨는 5년 전 같은 종교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씨는 혼자 사는 그녀가 안쓰러워 마트에 데려다주고 무릎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병원도 함께 가줬습니다. 명절이 되면 작은 선물도 챙겼고 비 오는 날엔 우산도 들고 가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연인 사이냐는 소문도 있었지만 이 씨는 오로지 인간적인 정으로 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 애매하게 대하세요? 그동안 날 헷갈리게 만든 책임은 없나요? 이 씨는 당황했고 관계의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심심해서 놀아준 거였죠? 그렇게 살면 외롭게 죽어요. 이 씨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배려와 친절이 한순간의 모욕과 비난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녀에게 사과까지 하며 오해를 풀려 했지만 돌아온 건 냉소적인 말투와 더 깊어진 원망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연락을 끊고 혼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의 부탁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는 잘해줬다 원망 듣는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낫더라. 도와줘봤자 고맙단 말 한마디 듣기 어려운 세상이다. 혼자의 삶은 무심하지만 그만큼 평화롭고 단단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입니다. 잘해줬기에 돌아올 거라는 기대, 이해해주길 바라는 기대, 그 사람이 나만큼 나를 생각하길 바라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의 입장과 감정이 변하면 당신은 가해자가 되고 모질게 떠나도 상대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베풀고 이제 그만 기대하며 이제 그만 억울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패입니다. 잘해줘도 원망만 돌아오는 세상, 그 부조리를 더는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축복이며 가장 실속 있는 지혜입니다.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감정은 불신입니다. 사랑할수록 의심이 커지고 기대할수록 두려움이 쌓이며 가까워질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함정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어제는 왜 연락이 안 됐을까? 정말 친구 만난 걸까? 혹시 내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사랑과 신뢰로 시작한 관계가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심리적 지옥입니다. 특히 노년은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움이 커지는 시기이기에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상대가 보고 싶다는 말만 해도 모든 걸 용서하게 되고 곧 연락할게요 라는 말 한마디에 또다시 희망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나를 달래려는 거짓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노련하고 의심은 늙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믿지 않자니 관계가 끊어질까 무섭고 믿자니 또다시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과 피로 속에서 노년의 자존감은 점점 침몰하고 결국 자신조차도 의심하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 모든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을 일도 없고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추궁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보낸 문자에 답이 없다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는 일도 없고 말투가 바뀌었다고 며칠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살면 오직 나의 진심만이 기준이 됩니다. 의심도 없고 기만도 없으며 감정 낭비도 사라집니다. 그 조용한 고요가 노년의 마음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인천에 사는 정 씨는 70대 초반의 한 여성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동네 음악 감상 모임에서 처음 마주친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에 눈웃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취향도 비슷했고 둘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음악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길에서는 조용히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고 설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이런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을 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더 자주 연락했고 때로는 그녀가 좋아하던 붉은 스카프를 선물하거나 작은 꽃다발을 들고 그녀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몸이 좋지 않다며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걱정돼 죽겠는 마음으로 죽을 끓여 들고 그녀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며 문 밖에서 받아들었고 그날 저녁엔 따뜻한 전화도 왔습니다. 이런 따뜻함 잊고 살았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더욱 깊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녀를 위해 은근히 생활비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 씨는 우연히 그녀가 다른 남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 한쪽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너무나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손을 그녀가 살며시 덥석 잡는 장면까지 보았을 때 정 씨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진심이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 자신이 없네요.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정신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일 수 있었지만 자신이 받은 설렘과 희망, 그리고 사랑은 그저 수많은 감정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신만 진심이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씨는 결국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찻집에 앉아 혼자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의 말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그것이 정씨가 다시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가족 안의 싸움에 휘말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화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이기에 멀어지지 못하고 정이 있으니 끊지도 못한 채 끝없는 말다툼과 감정 소모 속에 갇히게 됩니다. 며느리와 딸의 불편한 시선 사이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아들과 사위의 신경전 속에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채 숨죽이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어머니, 그 얘긴 저랑 상의하셨어야죠. 왜 형편도 모르고 말부터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항상 형 편만 드시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늙은 부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닫게 됩니다. 가족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노년엔 끝없는 갈등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싸움의 불씨가 늘 당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용돈을 더 줬느냐, 누구 아이를 더 예뻐했느냐, 누구 편을 더 들었느냐는 이유로 자식들 사이의 감정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엔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번집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식사 순서 하나, 연락의 빈도수까지 모두 비교되고 시비가 붙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중재자가 되지만 결국엔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는 공공의 적이 됩니다. 노년의 감정의 골은 깊게 남고 집안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갑니다. 결국 사랑하던 가족이 가장 무서운 스트레스가 되고 함께 있는 공간이 가장 불편한 감옥이 됩니다. 혼자 살면 이 모든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감정도 조율할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이유 없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밀려오는 억울함, 서운함, 참는 감정 따위도 없습니다. 혼자의 삶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며 누구의 싸움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전선밖입니다. 노년에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요함입니다. 광주에 사는 장 씨는 부인과 사별 후 자녀들 집을 돌며 지내왔습니다. 큰딸 집에선 사위가 예민했고 작은 아들 집에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하루하루 장 씨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장 씨는 매달 보증금을 옮기며 원룸 생활을 하다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큰아들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젠 편히 계세요 라는 말이 반가웠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며칠 뒤엔 큰아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 생활비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어요? 장 씨는 기초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건넸고 더 아껴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 벌어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큰형네만 챙기시네요. 딸은 덧붙였습니다. 전화도 안 하시고 이제 저희는 필요 없으신가 봐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자녀들 사이엔 묘한 경쟁과 시비가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그 존재만으로 자식들이 다투고 미워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장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구해 다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 그럴 만큼 내 인생이 남아있지도 않다. 지금 장 씨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짜 평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고요하게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습니다. 그는 이제야 말합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를 두는 거다. 그래야 미움도 실망도 생기지 않는다. 노년의 가족은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붙들어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무너지고 찢기는 것보단 혼자여도 단단히 서 있는 것이 100배는 낫습니다. 가족의 싸움 속에 휘말리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보다 조용히 혼자 살며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쓰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년의 선택이며 불안한 시대의 가장 고요한 승리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많이 달아 서로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인생, 진짜 그렇게 불쌍해 보이십니까? 노년에 동반자가 없으면 실패한 삶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기분에 휘둘리며 하루하루를 소모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평온이고 혼자는 자유이며 고요함은 해방입니다. 지금부터 그 축복의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여긴 그 혼자가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자식 집에서 찬밥 신세될 일 없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 키울 때는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해줬는데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식탁에선 말수 줄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조심스럽고 거실에서 발소리 하나에도 며느리 눈치가 쏠립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 집에서 가족이 아닌 방문자가 됩니다. 자식이 사랑스럽다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곧 돌봄과 보살핌의 의무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처음엔 엄마 아버지 언제든 오세요 라며 반갑게 맞지만 며칠 지나면 식탁에 숟가락 하나 추가하는 일도 귀찮아집니다. 결국 냉장고 속 반찬도 남은 밥도 부모 몫이 아니라 남는 음식 처리용으로 바뀝니다. 차린 것도 없어요. 이거 어제 먹다 남은 건데요. 이 말이 반복되면 부모는 입맛을 잃습니다. 혼자 먹더라도 내가 차려 먹는 밥이 낫지 자식 눈치 보며 삼킨 찬밥은 가슴까지 시립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축복입니다. 찬밥을 먹어도 내 손으로 덮여 먹는 밥은 절대 서럽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도 그 안엔 눈치도 없고 멸시도 없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담긴 건 음식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가장 슬픈 노년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찬밥이 되는 순간입니다. 가족의 집에서 방 하나 얻고 사는 것이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말 못할 서러움은 하루하루 부모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세 송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서울에 사는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는 말에 감동해 이삿짐을 싸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시간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손주는 방에 문을 닫고 나오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며느리의 탄식에 리모컨을 내려놓았고 아들은 조금만 맞춰드려요. 엄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설 전날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말순 씨가 반죽을 만지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어차피 저희는 기계로 할 거예요. 그 말에 말순 씨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고 설 다음 날 짐을 싸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원주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없고 연금은 적지만 아침엔 정성껏 국을 끓이고
혼자라도 깨끗한 식탁에 밥을 차립니다. 거실엔 햇살이 들고 이불 위엔 라디오 소리가 맴돕니다. 말순 씨는 말합니다. 자식 집에선 반찬 하나 집을 때도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찬밥이어도 내 밥이니 맛있어요. 노년에 가장 비참한 건 배고픔이 아닙니다. 눈치 보며 삼키는 따뜻한 밥보다 혼자 먹는 서늘한 밥이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면 그건 혼자 사는 축복입니다. 당신이 식탁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그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밥 한 그릇, 그걸 마음껏 차려낼 수 있는 곳은 오직 혼자 사는 집뿐입니다. 이래서 늙어 혼자 사는 게 결국은 최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보다 더 치명적인 건 사람에게 받는 배신과 무시입니다. 오랜 세월 믿고 지낸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릴 때의 그 충격,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인간관계란 늘 기대가 쌓이면 실망도 함께 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깊어지기는커녕 더 피로해지고 오히려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침묵 하나에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도 이제는 자존심에 깊이 박혀버립니다. 똑같은 농담도 나이 들고 나면 조롱으로 들리고 관심이라는 말도 이제는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칼날이 더 깊습니다. 며느리의 한숨, 자식의 무표정, 친구의 무관심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마음속에 스며드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모멸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이 든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배려보다 불편함을 먼저 말하고 인간은 존중보다 경계심을 먼저 꺼내듭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방어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혼잣말이라도 눈치 볼 일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존재 자체가 불편함이 되는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람에게 맞추느라 깎여나간 자존심, 며느리 눈치 보며 먹는 식사, 친구한테 밉보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임.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상처받지 않습니다. 혼자는 허전하지만 더 이상 짓밟히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한 자만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71살 된 조남식 씨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동네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함께 화투치고 뉴스 이야기 나누며 지냈던 그 모임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말실수가 화근이 되어 모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그래도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한 게 문제였습니다.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김 노인이 불쾌해하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고 다음 날부터 남식 씨를 대놓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 둘 거리를 뒀고 결국 남식 씨는 스스로 모임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때 느낀 상실감과 모멸감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함께 웃던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꼈지만 정작 사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 일 이후 남식 씨는 혼자 사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누구와도 얼굴 붉힐 일 없고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삶.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스스로 차린 밥상 앞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웃습니다. 말 걸어주는 사람은 없지만 대신 상처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필요하고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야 혼자가 얼마나 축복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라는 건 나를 아끼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고통 절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누구 인생의 조연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평생을 남의 삶을 위해 살았다는 말, 그건 수많은 부모들이 마지막에 내뱉는 한숨입니다. 남편을 위해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고 자식을 위해 허리 굽혀 학원비를 마련하고 시댁의 잔소리에 입 다물고 견뎌온 세월.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수십 년인데 돌아보면 정작 나는 언제 살았지? 라는 질문 앞에 멍해집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오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늘 뒤편으로 밀립니다. 하루하루는 바빴지만 그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부탁에 시간을 쓰고 누구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흔들리고 누구의 필요에 맞춰 내 인생이 조정됩니다. 노년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또 내 삶을 미뤄야 하고 손주 맡겨달란 말에 병원 진료조차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나는 누구 인생의 조연이 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희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쓸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싶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인생은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쓸 때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조영자 씨는 평생을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고 말했고 자식들은 엄마는 우리한테 다 해주고 살아야지라며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은 돌아가며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끝엔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근데 엄마, 애 좀 봐주셔야 해요. 아침 저녁 식사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젠 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나로 살고 싶다. 그리고 연금으로 월세가 저렴한 원룸을 얻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내리고 오전엔 근처 공원에서 혼자 걷습니다. 점심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오후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멈춥니다. 조영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 인생의 조연이 아니에요. 드디어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어요.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누구의 필요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롯이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게 혼자 사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생의 무대에서 더 이상 조연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노년의 상처는 대부분 관계에서 오고 그중 절반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